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토지 3부 2편 어두운 계절입니다. 이번 편에는 4명의 인물을 주목하시면 되는데요. 용정으로 간 한복이, 서울에서 신여성으로 살아가는 명희, 명희가 좋아하는 상현이, 그리고 결혼을 앞둔 홍입니다. 먼저 한복이는 군자금을 전달하기 위해 용정촌으로 떠납니다. 떠나기 전 한복이는 용정촌으로 가는 길을 용희에게 묻죠. 용희는 한복이가 관수의 부탁을 받고 가는 줄은 몰라요. 그저 친일파로 변절한 형이더라도 가족으로서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먼 길을 떠나는 줄로만 압니다. 한복이는 평생을 거의 평사리에서만 시간을 보낸 사람이에요. 이렇게 먼 여행은 처음이죠. 만주라니요.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게다가 몸에 지니고 있는 군자금이 들킬까봐, 혹은 이 돈을 잃어버릴까봐 마음이 복잡하지요. 다행히 공로인에게 돈도 잘 전달하고 길상이도 만납니다. 아, 우리 길상이 기억나세요? 서희와 결혼했지만 서희와의 사이에서 윤국이와 환국이라는 아이도 낳았지만 결국 서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던 인물이에요. 자신은 이곳 용정에 남았지요. 한복이가 군자금을 전달했다고 해서 임무를 다한 건 아니에요. 형을 만나러 오겠다면서 만주까지 걸음을 했으니까 보고 싶든 보고 싶지 않든 밉든 좋든 형을 만나야죠. 혹시나 나중에 헌병에게 신문을 받을 때를 대비해서 알리바이를 만들어둬야 하니까요. 이때 김두수는 용정에 없었어요. 하얼빈으로 잠시 떠났다는 소문만 있었지요. 한복이는 김두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야 하는 처지예요. 길상이는 그런 한복이를 데리고 러시아의 연추, 지금은 크라스키노라고 합니다. 연추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한복이를 위한 저녁 잔치가 벌어지지요. 사실 술을 즐기면서 마실 상황은 아니에요.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독립운동가 최재형 선생이 일본군에게 피살되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연해주 방면의 독립기지가 흔들릴 만큼 묵직한 사건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이때 러시아의 상황을 이용한 건데요. 러시아는 10월 혁명으로 공산 정권인 볼셰비키당이 집권한 상태였어요. 그들의 군대를 적군, 즉 붉은 군대라고 불렀고요. 이들에게 대항하는 군대가 백군이었는데요. 일본은 세계연합군이 백군을 지원할 때에 그 세계연합군에 껴서 군대를 보냅니다. 그리고 해삼위라고 불리죠.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인데요. 해삼위에 조선 사람들, 특히 교육기관에 종사하고 또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요 백군을 지원한다는 빌미로 마구 학살했습니다. 이때 정오의 삼촌으로 등장했던 박재현도 희생되지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 한복이는 점점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왜냐고요? 자기를 독립운동가 취급했기 때문이죠. 그게 기분 나쁠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우려는 느낌을 받아서 그래요. 어쩌면 길상이는 한복이를 독립운동가로 키우고 싶어서 이 자리에 데리고 온 것인지도 몰라요. 어쨌든 한복이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면서 김두수를 만나기 위해 다시 용정촌으로 돌아옵니다. 한편 한복이의 형 김두수는 하얼빈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심금녀를 납치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심금녀, 어떤 사람이었냐? 윤희병에게 배신을 당하고 순양으로 이름을 바꾼 여인이었죠. 질긴 악연입니다. 지난번에는 김두수에게 총까지 쐈었어요. 김두수는 다리에 총을 맞고도 심금녀를 다시 소나기에 넣겠다는 집념으로 4년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김두수의 복잡한 마음이 드러나는데요. 금녀가 독립운동을 돕고 있었으니까 그녀를 고문해서 독립운동가 중에 지도자급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불개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 밀정의 역할이기도 하고요.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김두수는 금녀를 죽이지도 놓아주지도 못하고 갈피를 잡지를 못해요. 금녀는 끝까지 김두수에 저항하면서 스스로 벽에 머리를 박아 죽습니다. 금녀가 죽고 결국 김두수는 이상하게 공허하고 정신적으로 고갈된 상태가 돼요. 그리고 그런 그에게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 한복이가 왔다는 소식이 들리죠. 김두수는 자신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을 시켜서 얼른 자신의 집으로 한복이를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재회를 작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장 악랄한 잔인무도한 악인이 선량하고 정직한 아우를 껴안고서 눈물을 흘린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자, 이번에는 서울의 북촌 팔판동으로 가보죠. 명희는 오빠인 명빈에게 마음을 들킵니다. 여기서 명희는 신여성을 자처하면서 결혼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상현에게 마음이 있어서 혼담을 모두 거절한 거였어요. 명희는 답답한 마음을 털어놓기 위해서 강선혜에게 찾아갑니다. 선혜야말로 진짜 신여성이죠. 선혜는 명희가 일본에서 여자 전문학교에 다닐 적에 만난 선배예요. 강선혜는 활달한 성격이라서 가끔 명희가 당해내질 못합니다. 선혜는 명희의 손을 이끌고 윤덕화라는 동창의 집에 가요. 그러니까 명희에게는 덕화도 역시 선배인 거죠. 자, 어쨌든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와서 이제 거리를 돌아다니는데 운명의 장난처럼 이상현을 만나고 맙니다. 상현은 그때 기화, 그러니까 봉순이와 함께 있었죠. 명희는 상현의 얼굴을 보고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 한번 이상현을 찾아가자. 그리고 나서 누구에게든 시집을 가자. 배수진을 친 거예요. 내 마음, 그래! 이거 속 시원하게 말이나 해보자. 이거죠. 상현은 당연히 이런 명희의 언행을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전혀 마음이 없거든요. 일단 상현이는 자기 문제만으로도 골치가 아파요. 깨끗한 선비였던 아버지는 독립운동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자신은 서울로 와서 흔히 말하는 연애소설가가 됐잖아요. 연애소설가가 나쁜가요? 아니죠.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자신에게 떨어지는 압박, 지식인으로서의 책무, 나라의 상황, 이런 것들이 얽혀서 자책하는 거예요. 상현은 오랜만에 서울에서 서희돈과 임명빈을 만납니다. 서희돈은 상해에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상해의 소식을 자세히 알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의 말에 따르면 상해 임시정부는 이미 유명무실한 상태예요. 이제 우리나라의 운명은 강대국의 움직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서희돈의 표정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나란 일 때문만은 아닙니다. 상현과 기화의 관계 때문이지요. 예전에 기화는 서희돈과 잠시 정을 나눈 적이 있어요. 물론 서희돈 쪽에서 먼저 정리하고 상해로 떠나긴 했어요. 하지만 사람 감정이 어디 그런가요? 칼로 물베듯이 안 되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옛 여자친구가 갑자기 절친의 여자친구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찔하죠. 자, 이 편에서 주목할 마지막 인물, 용희의 아들 홍희입니다. 홍희는 부산의 부둣가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친구와 함께 일본으로 떠날 예정이었어요. 배를 타고요.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부산에서 1년 정도 기술을 배우면서 지내다가 추석을 맞아서 아버지를 찾아가지요. 아버지인 용희는 평사리 최참판 댁에서 몸조리 중이니까 하동 평사리로 가게 되겠지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합니다. 첫 번째, 말도 안 되게 갑자기 옥살이를 합니다. 옥살이라뇨? 뭐 죄를 지었나요? 아니요. 추석을 맞아서 오광대 누름, 이 광대패 구경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일본 헌병들이 와서 총질을 하면서 폭도를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 폭도가 숨어들었다는 심증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조리 끌고 가서 고문을 합니다. 그 중에 홍희도 껴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사건, 김훈장의 외손녀 보연이와 결혼 이야기를 주고받게 됩니다. 자, 우리 김훈장 어떤 사람이었죠? 살아있는 유교 정신이셨잖아요. 왜 서희가 길상이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펄펄 뛰었잖아요. 상민이 어디 양반과 결혼하냐고요. 지금은 김훈장께서 세상을 뜨셨지만 만약 살아계셨다면 말도 안 될 혼사죠. 그래서일까요? 두 사람의 혼산날에는 먹구름이 몰려오고요. 비가 몰아치고 식을 올리는 동안 아무 이유 없이 닭이 죽습니다. 앞으로 홍희는, 이상현은, 명희는, 한복이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독자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따라갈 수밖에 없네요. 토지 3부 2편 제목 그대로 어두운 계절.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